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단원벌 문제풀이지 필수 문제풀이죠. 의사표시가 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마지막 사례를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함께 보시도록 하죠. 자, 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로 염려하여 갑과 을이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죠.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매매한 것처럼 꾸몄으니까 요 매매가 통정어휘표시입니다. 통정어휘표시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유효해요. 왜냐하면 요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원래는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으로 가정을 하면 이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을에게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계속 보시면 그때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유효합니다. 맞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병의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니까요. 그럼 결국은 을도 갑도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맞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요 은닉행에 관련된 사례를 가끔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가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러면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죠. 그때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에게 전매하였다. 그러면 이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정도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정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도 선악불문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맞습니다. 은닉행위죠. 3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은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4번 만약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정도 선악불문하니까 5번 정은 선악불문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알면 참 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8번입니다.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이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될 것으로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법률관계가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게 됐다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계차후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동계차후가 주로 문제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동계차후가 일단 착오를 이뤄 취소하기 위해 대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돼요. 자, 근데 문제 지문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됐다,
표시에 표현됐다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표시가 됐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분 보시면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명백히 뭐가 존재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요. 3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사물고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적립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해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경과실,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판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근데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지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없죠? 중대한 과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답은 5번인데, 자, 동기 착오를 이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돼요. 그 동기에 대해서 쌍방 간에 합의는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피해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시의 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한 일가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자,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토지를 매수할 때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착오가 문제가 되네요. 자,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되는데 문제 지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라고 명확히 써 있죠. 그럼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안 된 것이니까 동기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죠. 자, 이것이 착오라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가격,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유로도 착오를 이유로도 요걸 이유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사례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타당한 건 4번이죠. 갑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보긴 오는데 좀 억지로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을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예요. 자, 하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성립되려면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자가 없어요. 2번 갑은 자기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대방
을이 입증할 문제니까 앞뒤로 다 틀린 거죠.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5번은 전혀 말도 안 되죠. 갑은 을과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므로 어디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리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지문에서 답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색하지 않은 채라는 요 말을 그냥 지나치셔가지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사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무엇부터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부터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입니다.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 표시 효력이죠. 자, 사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A와 C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기친 놈은 B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 B가 사기를 친 경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번 A의 진위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뭐 진위한 의사표시는 아니죠. 2번 C는 사기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완전히 유효하다? 아니에요. C는 사기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시면 취소할 수 있겠죠. 3번 A는 언제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X죠. 4번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A는 C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거는 답은 뭐죠? 5번이죠. C가 상대방이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도 비슷합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기들 중 옳은 거죠.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취소를 하든 안 하든 이미 D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왜요?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또 반복적인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1번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여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번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의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맞지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A와 B와 매매액이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닌 거죠. 악의라면 취소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계를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자, 법률행위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취소를 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제3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 전이든 후든 법률행위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의사표시자가 표의자죠.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발신 후 성년후견 개시 선고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을에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의사표시 효과는 뭐예요? 발생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이건 문제가 되네요. 왜냐하면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수령 능력이 없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음을 안 경우에는 의사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죠. 자, 계속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1번은 X입니다.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도 X입니다. 자, 을은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을이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지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을은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들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자,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받는 경우에는 도달되지 않지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5번 갑이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표 효력을 상실한다. X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3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니까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참 재미있는 것은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2번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착오에 빠져 증여를 한 자는, 그럼 사기를 당한 자죠.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권자가 취소는 할 수 있죠. 물론 그 제3자가 선이라면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취소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금전 차주의 강박에 의해 금전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한 자죠.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치거나 강박을 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거죠.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강박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치는 바람에 보증을 쓴 것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전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금전차주의 강박에 의해 금전채무에 관해 보증계약을 한 자는, 대주가 누구죠? 채권자죠. 대주가 그 방박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보증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제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는 선이라도 제1순위 저당권자의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제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2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뭡니까?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인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2번 을이 2순위 저당권이 있고 3번 병이 3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갑이 저당권을 포기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러면 을은 요 사기치기 전에, 그죠? 기망이 있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따라서 제3자가 아니고, 따라서 을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사기를 이유로 저당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을은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이 되는 거죠. 그죠? 기분 땡큐였겠죠? 근데 갑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그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이 갑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 다시 을은 1순위에서 2순위로 순위가 하락하겠죠. 기분 더럽겠죠. 손해가 있겠죠. 그래도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말소가 된 후에 새롭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사기가 의한 의사표시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제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는 이미 사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이라도 1순위 저당권자는 의사표 취소로서 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증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없이도 상대방에게 증의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갑이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으로 옳지 않은 거죠. 뭐 그냥 일반론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이런 종합적 문제도 잘 내요.
1번 갑을사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면 통정허위 표시죠. 말 저대로 통정허위 표시 무효니까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로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진의안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4번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답은 좀 쉽습니다. 5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잖아요. 따라서 만일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맞은 문제는 좀 종합적인 문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대리에 관한 핵심 요약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